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이야기 국어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에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전기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국어 교과서 196쪽부터 201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문의 특성 모두 기억하나요?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또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시대 상황, 그리고 한 일, 가치관. 혹시 전기문의 특성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보면서 꼭 기억해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오늘 읽을 전기문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고 오늘 읽을 전기문은 어떤 인물에 관한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무엇인가요? 맞아요. 조선 정조 때 경기도 수원시에 쌓은 성인 수원화성 사진입니다.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수원에 건설한 성인데요. 이 수원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매우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입니다. 산을 삥 둘러서 평지까지 내려온 이 산성의 모습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방어적 기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또 당시에는 첨단 기구였던 이 거중기를 사용해서 성을 지었는데요. 거중기는 작은 힘으로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한 기기였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위에 있는 4개의 도르래와 아래에 있는 4개의 도르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래 도르래 밑으로 이렇게 물건을 여기에 매달고 위 도르래 양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연결합니다. 이 끈을 이 물레에 감아서 돌리면 아래에 있던 물체가 위로 들어 올려졌다고 해요. 무거운 돌을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거중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원화성이 빠르게 지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의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지방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적은 책으로 지방관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또 몸가짐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농민의 실태와 또 생활,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 수원화성, 그리고 거중기, 목민심서와 관련된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아마 이 수원화성 사진부터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의 신임과 지원을 받으면서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또 목민심서를 쓰셨는데요. 바로 오늘 배울 내용,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정약용 선생님의 전기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쪽입니다. 지금부터 196쪽부터 또 199쪽까지 있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문은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이미 알고 있죠.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인물이 언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은 화면을 보거나 또는 교과서를 보면서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세요. 집중해서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정약용, 김은미. 정약용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어요. 지방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런데도 백성은 늘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세금을 내지 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린 정약용의 눈에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간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익혔어요. 훗날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준 이익의 책을 처음 본 것도 이 즈음이었죠. 그때까지 정약용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도리를 따지는 성리학을 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익이 사물에 폭넓게 관심을 두고 해박한 지식을 쌓은 것을 보면서 정약용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백성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792년 진주 목사로 있던 정약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약용은 벼슬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시묘살이를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그 무덤 앞에 운막을 짓고 살면서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거든요. 하지만 정조는 시묘를 살던 정약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즈음 정조는 수원에 성을 크게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조는 정약용에게 책을 보내며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수원에 새로이 성을 지으려 하네. 성을 짓는 데 드는 돈을 줄이면서 백성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정약용은 정조가 보내준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성을 쌓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돌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힘을 덜 들이고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길 방법을 찾던 정약용은 31살 되던 해에 마침내 거중기를 만들었어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계였죠. 거중기 덕분에 백성은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도 성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정약용 덕분에 나라 살림도 아끼고 백성의 수고도 덜게 된 거예요. 33살 때 정약용은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을 대신해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벼슬이었어요. 어느 날 연천 지역을 돌던 정약용은 주막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흉년이 들어 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데 왜 우리 사또는 세금을 걷는 거야? 그걸로 자기 재산 불리려는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는데 욕심 많은 사또 때문에 아주 죽겠네 그려. 정약용은 서둘러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린 연천 현감 김양직을 크게 벌했어요.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약용은 57살이 되던 1818년, 이런 생각들을 자세히 담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나요? 여러분이 글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번, 어린 정약용이 백성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번, 정조가 수원에 성을 쌓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면서 정약용에게 보낸 책은 어떤 학문과 관련된 것이었을까요? 마지막 3번, 정약용은 지방관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목민심서를 펴냈을까요? 이렇게 총 3문제인데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글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다 찾았으면 다시 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어린 정약용이 백성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백성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늘 배불리 먹지 못하고 또 세금을 내지 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 이 어렸던 정약용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정조가 수원에 성을 쌓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면서 정약용에게 보낸 책은 어떤 학문과 관련된 것이었을까요? 정조는 수원에 성을 크게 쌓을 계획을 세우고 정약용에게 책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짓는데 드는 돈을 줄이면서 또 백성의 수고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즉 백성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학과 관련된 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정약용은 지방관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목민심서를 펴냈을까요? 맞아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린 지방관 김양직을 크게 벌하면서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하는 마음으로 목민심서를 펴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200쪽을 볼까요? 지금부터는 정약용을 읽고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약용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서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이 빈칸에 한번 차례대로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62년, 또 15살 때, 그리고 31살 때, 33살 때, 이렇게 57살 때 등 인물이 한 일의 차례를 알 수 있는 말을 이렇게 글에서 찾아보면 더욱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모두 채워보았나요? 그럼 함께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약용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네,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살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또 실학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되지요. 1792년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31살이 되던 해에는 임금, 정조의 명을 받아서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33살 때에는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57살이 되던 1818년에는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자세히 담은 목민심서라고 했는데요.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백성이 편하게 잘 살려면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즉 백성을 편히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빈칸을 채워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빈칸을 채워 보았나요? 여러분이 정리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고 혹시 수정이 필요한 친구들은 다시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한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자, 이제 교과서 200쪽 3번.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서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3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1번.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2번.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마지막 3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교과서 200쪽 3번에 한번 스스로 적어보세요. 답을 다 적고 나서 영상을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모두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맞아요.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이 거중기 덕분에 백성은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거중기가 없었다면 성을 짓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다음 2번.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네,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에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3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또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0쪽에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 그리고 인물이 한 일, 그리고 인물이 한 일의 까닭, 왜 그 인물이 그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약용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전기문의 특성,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인물이 한 일, 그리고 인물의 가치관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의 가치관은 그 인물의 생각이나 인물이 한 일에서 짐작하면 좋다는 것도 바로 전에 배워서 알고 있지요. 자, 그럼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201쪽에 있는 이 표에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약을 다 하고 나서 영상을 다시 이어서 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적은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세요. 먼저 정약용 선생님의 전기문에서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나요? 맞아요. 그 시대의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하는 정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인물은 어떤 일을 했나요? 백성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실학을 공부해서 거중기를 발명하고 또 암행어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 활동했어요. 또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담은 목민심서를 펴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물의 생각이나 인물이 한 일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 인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백성이 어려운 삶을 지켜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요약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요약한 내용과 한번 비교해보고 혹시 수정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다시 고쳐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네, 마지막으론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 상황, 그리고 한 일, 가치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기문을 읽을 때는 이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인물이 한 일의 결과를 찾아본다. 2번,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을 찾아본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 1번처럼 인물의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인물의 한 일이나 그 까닭을 살펴보면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인물의 본받을 점을 생각하면서 전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